자, 그럼 이제 미국 상황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막 나스닥이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페드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뭐 급하게 우리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뭔가 행동을 취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시장이 반전이 됐단 말이죠. 이 페드의 정책으로 이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 향후 어떠한 정책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그 카드는 모두 썼다고 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게 한 6번 정도 내릴 수 있는 카드밖에 없거든요. 0%까지 내린다면. 근데 요번에 한 0.25%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크게는 0.5%까지 내리게 되면 6번 카드 중에 2번 정도, 1번 정도나 아니면 2번 정도를 더 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그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는 패드가 지금까지 썼던 금리 정책은 그냥 쓸려 나가고 없는 거죠. 쓸려 나가고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패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마이너스 3%가 또 뜬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패드의 금리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 우리가 움직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도 시장이 그거에 호응하면서 확 돌아서지 않는다면, 혹은 일시적으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어떤 코로나19의 이게 악재가 더 다른 나라로 더 번지는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그 말이 먹히지 않게 되면 이제 그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그 다음 대책들도 별로 먹힐 만한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준에 이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각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우리 뭐 추경 풀어놓은 것처럼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막 그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막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의 그 해결책, 그러니까 뭐 그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뭐 지금 금리 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공장에 출근을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춘제가 끝나고 나서 95%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예년 같은 경우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돌아왔고, 그리고 올해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한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의 미세먼지가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찬거를 하는데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완전히 병이 고쳐지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공장에 사람들을 더 불러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게 더 팬데믹으로 번지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 코로나19가 잡히는 상황이 돼야지 확실하게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줄거나 사망자 수도 줄고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 금리만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잡히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불안을 안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물론 조사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막 그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기업들 뭐 지금 막 다 죽겠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 연결이 될 거고 기업들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잡혔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미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확 떨어졌다든가 뭐 적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러면 코로나가 잡힌 이후에도 기업들의 어떤 이런 그 경쟁력이랄까요? 기업 부채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뭔가 다른 더 큰 문제를 터뜨릴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잡히면 그러면 특히나 전염병은 잡히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 분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냐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 9.11 테러라든가 그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잡히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 분기에 그 전에 쓰지 못했던 소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잡히면 그 다음에는 주가는 이제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요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복적 소비인가 예.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딱 상황이 풀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까지 못 썼던 돈을 예, 한 번에 다 그렇죠. 쓰는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예.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잡히기만 한다면 예. 그 다음엔 별로 문제될 건 없다. 그렇죠. 정고점 뚫고 올라가죠. 예. 특히나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한국의 경우도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뭐 1,200원 돌파하고요. 환율이 막 들썩이고 있단 말이죠. 예.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그러니까 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99를 찍었다가 99에서 거의 99.99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9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는 달러는 앞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뭐 원화 환율도 이제 달러원 환율도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돌발 악재가 생기면 다시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그 연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게 그 기업체 자금 뭐죠? 그 레포 시장 금리. 네. 거기에서 그 기업체와 관련된 것들이 뭐 부도 스프레드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네. 스프레드가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포 같은 경우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앞으로 이제 소비를 좀 덜 할 거다. 그런 얘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제일 위험한 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이 지금 거의 그 부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크본드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요즘에 이제 46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 위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그 공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채들이 터지면서. 그래서 레포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그 셰일가스 업체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중국, 그러니까 그 유럽 시장에서 이제 도이체방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중국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그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그 중국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 레포 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그 미국의 이제 그 패드가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터질 수 있죠. 그렇게 터지면 이제 공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차례 그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체 그 파생 상품인 그 시에로, 예. 시에로에 대한 문제. 그게 예전에 그 뭐죠? 그 모기지 상품 가지고 예. 했던 그 예. CDO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정크본드가 어디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소비를 못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미국의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부도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터지면서 그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삐끗하면 실수하면 아니면 먹히지 않으면 정말 벌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당연히 페드도 알고 네. 뭐 미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알겠죠. 각 나라에. 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자 살자 그렇죠.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그 정말 괴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봐야 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상해에서 그 파생 상품이 얼마였었냐면 700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파생 상품,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파생 상품이 어느 정도냐면 1200조 달러입니다. 더 늘었네요. 네, 훨씬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지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그 당시는 더군다나 미국 그 재정도 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도 컸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가지고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 폭이. 그러니까 힘은 약해졌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지 않을까요?
그 막으려고 해서 이제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쳐주다 보면 돈을 지속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푸는데 그 양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돼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리를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이제 풀리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공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팬데믹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정말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금값도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금값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값은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값은 오히려 떨어진 게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좀 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예, 반대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제 왜 올라가냐면 앞으로 미국이 패드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 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자산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패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금리를 안 내리겠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지킨다는 얘기죠.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금값이 반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크게 빠진 게 주가도 빠지면서 금값도 같이 빠진 게 달러 자산이 가치를 지키면 그때는 오히려 금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패드 의장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값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훼손이 있으면 금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패드나 각 중앙 정부들은 재정을 풀든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든지 금리를 인하하든지라는 정책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패드 의원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로버트 하이저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직은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3% 이상이 두 번 뜨는 바람에 패드에서 움직인 거죠.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금값이 다시 올라간 상태고 실제로 이제 3월 18일 날 0.25% 정도는 이제 100% 내리고 그다음에 0.5%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금값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패드나 미국에서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는 어떤 노력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쨌건 성공을 하기 위해서든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든 지속적으로 재정을 푼다든가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시도는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국에 있는 상황들도 PMI 지수가 이제 3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PMI 지수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인데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 상황이 거의 공황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50 이하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35까지 떨어졌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35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패드가 금리 정책을 펴가지고 그게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많은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제조업까지도 같이 떨어졌을 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책을 다 쓴다 하더라도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금값이 그런 상황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TLT보다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